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의 이일하 교수입니다. 식물은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고착성 생활을 하는 생물체입니다.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식물도 다른 생물들과 매우 긴밀한 소통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웃한 다른 식물 혹은 심지어 다른 곤충과 같은 동물들과도 소통을 하면서 살아가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동영상은 제가 한 10여 년 전쯤에 출근을 하다가 아스팔트 위에서 뭐가 꼬물꼬물 기어가고 있는 게 있어서 너무 신기해서 제 핸드폰으로 찍어 놓은 동영상입니다. 아마도 나비애벌레인 것 같고요. 이 나비애벌레가 몸통에 뭔가가 잔뜩 붙어 있죠. 좀 흉측해 보이긴 합니다만 이 붙어 있는 그 알이 고치벌의 애벌레입니다. 이 동영상은 말하자면은 식물이 고치벌을 이용을 해서 자기 잎을 갉아먹는 나비애벌레를 혼을 내주고 있는 그런 광경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치벌이 어떻게 조종이 되어서 나비애벌레에게 알을 낳고 저렇게 고통을 주는 것인가, 그게 오늘의 전체적인 얘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식물체가 휘발성이 있는 화학물을 방출을 해내게 되면 고치벌은 그 냄새를 쭉 쫓아가서 나비애벌레를 쉽게 발견을 하고 그 몸에다가 알을 낳게 되고요. 그 알을 낳아놓으면 이게 부화를 하면서 나비애벌레의 영양분을 뺏어 먹으면서 이제 고치벌로 자라게 되는 거죠. 식물체가 이런 방식으로 곤충하고도 소통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굉장히 재밌는 동영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식물은 어떻게 소통을 하면서 살아갈까?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개체 내의 세포와 세포 간의 소통을 조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줄기와 뿌리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준 사례가 2020년에 사이언스라는 저널에 발표된 케임브리지 대학 레이저 교수님의 논문입니다. 이 논문을 보면은 질소가 충분히 포함되어 있는 배지에서는 이 식물체가 뿌리가 별로 잘 발달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질소가 많기 때문에 생장 반응이라는 걸 통해서 쭉쭉 자라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반면에 질소가 없는 배지에서 키우는 이 식물체는 뿌리를 굉장히 길게 뻗어내립니다. 어딘가에 질소가 있는 곳을 향해서 생장 반응을 하려고 이제 자라는 것이죠. 이렇게 자라는 특징을 본 레이저 교수님은 이 식물체의 뿌리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어떤 뿌리는 질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배지에 키우고 어떤 뿌리는 질소가 없는 배지에 키우면 어떻게 되지?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해보았더니만 굉장히 식물체가 똑똑한 행동을 해요. 오히려 질소가 없는 곳에선 뿌리가 안 자라게 되고요. 질소가 많은 곳에선 뿌리가 길게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석을 해보면은 질소가 많은 배지에 자라는 뿌리가 무언가 시그널을 줄기 지상부로 보내어서 여기
질소가 많으니 뿌리가 길게 자라야 한다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고요. 질소가 없는 곳에 자라는 뿌리에서는 반대로 여기는 질소가 없으니 뿌리가 길게 자랄 필요가 없다라는 시그널을 줄기에다가 제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줄기가 통합적으로 인식을 해서 질소가 많은 곳에선 뿌리가 더 길게 자라게 하고 질소가 없는 곳에서는 뿌리가 짧게 자라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 실험 결과를 보면은 식물이 우리 인간의 뇌와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줄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식물에 뇌가 있지는 않지만 식물의 뇌에 관한 많은 서로 간의 논의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식물 생리학의 이 파이오니어라고 우리 식물학자들끼리 이제 생각하고 있는 찰스 다윈은 식물의 뇌가 뿌리에 있다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뿌리가 아마 전체적인 그런 어떤 식물체의 생장 상태를 조절을 하는 그런 단위라고 해석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후에 그런 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줄기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논의, 그리고 뿌리에 있다고 주장하는 논의들이 뭐 설왕설래가 있긴 하지만, 지금 이 실험 결과는 줄기에 그걸 조종하는 그런 어떤 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있지 않나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개체 내 가지와 가지 사이의 소통을 보여주는 이제 두 가지 사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 병저항성이라는 용어로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를테면 식물의 가지 하나에 곤충 애벌레가 와서 잎을 갉아 먹게 되면은 그 곤충 애벌레가 잎을 더 이상 못 먹게 하기 위해서 단백질 분해 효소를 생산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맛이 없어진 잎을 이제 곤충이 더 이상 먹지 않게끔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단백질 분해 억제 인자가 곤충이 갉아먹고 있는 이 가지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가지의 잎에도 단백질 분해 억제제가 만들어지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이런 현상을 전식물체적 상처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식물체적 반응이 곤충이 갉아먹을 때뿐만 아니라 바이러스와 같은 병이 걸렸을 때도 비슷한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검은 형태로 식물체가 바이러스가 더 정식하지 못하게끔 억제하는데, 그렇게 일어나는 그 억제하는 과정이 이웃한 가지에 있는 식물의 잎은 이보다 훨씬 더 급속도로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를 하게 됩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작은 반점이 보입니다. 이런 시그널이 무엇일까? 아직 모릅니다. 현재는 그 신호 분자가 무엇인지는 모르는 상태로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개체와 개체 간의 소통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똑같은 수종인 것 같은데 따로 떨어져 있는 두 나무입니다. 한 나무는 이미 단풍잎들이 이제 다 떨어지고 없는 상태고요. 그 옆에 있는 나무는 이제 막 단풍이 들고 있고 두 식물이 붙어 있는 그 인접한 지역에선 나뭇잎이 다 떨어져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오른쪽에 있는 식물이 왼쪽에 있는 식물에게 이제 가을이 되어서 단풍 만들어서 떨어뜨리고 겨울을 준비해야 돼 라고 소식을 알려주는 것 같은 그런 사진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걸 가능하게끔 하는 신호물질이 에틸렌이라는 기체성 호르몬입니다. 식물에서 발견된 최초의 기체성 호르몬인데요. 식물체가 가을에 단풍이 지기 시작을 할 때 그 이파리에서 잔뜩 생성되는 호르몬이고, 이 호르몬은 기체성이기 때문에 한 식물이 단풍이 들기 시작을 하면 만들어진 에틸렌을 이웃한 식물에게도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전달이 되겠죠. 이 기체니까. 그런 방식으로 에틸렌은 다른 이웃한 식물에게 가을 소식을 전하게 되고,
에틸렌은 기본적으로 자기 정복하는 그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바구니 안에 썩은 사과를 넣어두면은 주변에 있던 모든 과일들이 후숙이 진행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못 먹게 되는 그런 어떤 상한 상태가 되게 되는 거죠. 개체 간의 또 다른 소통 중에 하나가 곤충들이 왔을 때 이제 발산해내는 여러 가지 화학 물질, 방향성 화학 물질들이 있을 텐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곤충들이 와서 잎을 갉아 먹게 되었을 때 이 토마토 잎에서 헥시놀이라고 불려지는 알코올 계통의 방향성 물질이 생성이 되어서 이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럼 이웃에 있는 토마토가 그걸 받아서 다른 독성을 가진 물질로 화학적으로 전환을 시키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곤충들이 와서 그 이파리를 먹었을 때 이제 배탈이 나게끔 하는 그런 어떤 방어 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죠. 이런 방식으로 나한테 지금 해로운 곤충이 왔어 라는 걸 동종의 다른 개 식물체에게 이제 전달을 하는 그런 소통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식물체에서 도무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식물도 친족 선택을 하더라라는 것이 최근에 이제 보고가 되면서 앞으로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어떤 연구 주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친족 선택이라는 건 진화생물학자들이 만들어낸 개념인데요.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많은 생물종들이 이타적인 행동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 이타적 행동이 진화생물학자들 입장에서 보았을 땐 참 납득하기가 어려운 그런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진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개체가 보다 더 잘 생존을 하고 보다 더 많은 자손을 낳게끔 하는 거기에 유익한 행동 혹은 그 행동을 결정해주는 유전자들이 선택이 되면서 생물종의 진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타적인 행위를 보이는 생물종들은 그 단위가 한 개체가 아니고 전체 그 개체를 포함하는 전체 집단, 그 집단에게 이로운 행동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이 친족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서 벌이라든가 개미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기는 그 생식을 하지 않으면서 여왕개미, 여왕벌의 생식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도와주는 그런 행위들을 쉽게 이해할 수 없는데 친족 선택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이 가능하죠. 근데 그런 일들이 식물에도 있더라라는 걸 이제 보여준 몇 가지 사례들입니다. 중국 과학자들이 이제 2010년도 이후에 실행한 실험인데요. 서로 다른 품종의 벼를 한 논에다가 심어 보았더니만 수확량이 꽤 나빠지더라. 근데 같은 품종의 벼를 한 논에다가 심어서 봤더니만 굉장히 이제 생산량이 증가를 하는 것을 보고 그걸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같은 품종을 한 논에 심었을 때 지하 세계를 들여다 보았더니만 지하 세계에서 공간을 서로 마치 아주 공정하게 나누어 가진 것처럼 뿌리들이 서로 자기가 자라고 있던 위치를 지켜가면서 잘 골고루 자라고 있는 반면에 서로 다른 품종의 벼를 심은 논에서 뿌리를 내려다봤더니 뿌리들이 죄뒤엉켜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미루어 짐작컨대 뿌리 속에서 같은 친척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떤 화학 물질들이 서로 주고받고 소통이 되고 있고 그 결과 같은 품종일 때는 아주 사이좋게 서로 다른 품종일 때는 열심히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사진에 보시는 식물은 분홍 매발톱이라는 식물입니다. 제가 이제 취미삼아 식물들을 많이 키우니까 발화를 시켜서 토양에다가 옮긴 다음에 제 연구실 창 끝에다가 이제 심었는데 식물체가 영 제대로 못 자라더라고요.
보다 못해서 이거를 고민을 하다가 저희 집 뒷밭에다가 이거를 옮겨 심었습니다. 옮겨 심어놓고 한 2주 뒤에 봤더니만 식물의 잎이 아주 새파랗게 아주 싱싱하게 자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한 주 더 있으니까 지금 보시는 이런 네발톱 꽃을 피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곰팡이하고의 공생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육상식물들은 지하에 곰팡이하고 공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식물체는 곰팡이에게 당을 제공을 하고요. 곰팡이는 식물에게 가장 많이 제공하는 영양분이 인산염료입니다. 인산은 토양 속에서는 사실은 별로 없거든요. 이건 진화적으로 약간 의미 있는 얘기라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5억 년 전에 식물이 처음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 산림이라는 것은 당연히 없을 테고요. 대부분 바위 같은 데에서 붙어가지고 자라야지 되는데 그 상태에서 영양분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 일을 잘하는 전문가가 균류입니다. 곰팡이입니다. 바위 위에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그런 공생을 통해서 육상식물이 진화가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곰팡이류를 건균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곰팡이들은 균사를 만들어서 식물의 뿌리 주위를 감아서 서로 공생을 하거나 혹은 심지어는 식물의 뿌리 속으로 균사를 집어넣어서 그곳에서 균사들이 생성되게끔 하는 그런 진화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식물체와 곰팡이의 균사들이 뒤엉켜 있으면서 그렇게 형성된 네트워크를 통해서 식물은 질소와 인의 거의 80% 이상을 곰팡이를 통해서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지하세계가 있고 그 엄청난 지하세계 속에서 식물체와 곰팡이들 간의 그런 어떤 밀접한 공생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다양한 형태의 식물의 소통 방식을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소통이 진행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식물체가 생산해내는 다양한 2차 대사 물질입니다. 식물은 굉장히 다양한 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다양한 2차 대사 물질을 생성을 해내고 있고 이유는 개체와 개체 간에 혹은 개체와 다른 종과의 그런 어떤 소통을 위한 화학적 신호로 사용하기 위해서 생성을 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